장마가 시작된 지 엊그제 같은데 벌써 입춘을 앞에 두고 있습니다. 예전에는요, 입춘을 앞에 두고 항상 집 앞에다가 입춘 대길 이렇게 쓰고 집안의 안녕을 기원을 했는데 요즘은 사실 없어진 풍속이죠. 뭐 풍경도 사람도 당연하게 변하는 게 세상의 이치라고 하지만 사라져가는 것들이 좀 아쉬워지는 요즘입니다. 지나간 것에 대한 추억 그리고 새로운 것에 대한 기대 이 모든 걸 담고 있는 게 책이 아닐까 싶은데요. 오늘도 책 이야기 소중하게 나눠보겠습니다. 인생 책방지기 이지혜입니다. 책책 인생 책책 책비싸 책수의 권진영입니다. 안녕하세요. 책 소개해드리는 작가 책소작 이시안입니다. 네, 오늘도 변함없이 이시안 작가께서 문을 열어주겠습니다. 아는 척 책방 어떤 책인가요? 오늘은 사람들이 언젠가는 읽어야지 하고 책꽂이에 쟁여놓은 책이 있거든요. 이른바 벽돌책 중에서도 굉장히 대표적인 책인데 두께부터 만만치 않고요. 벽돌책이라고 하니까. 네, 어렵기로 소문난 책이에요. 벌써 질리려고. 제목이 뭔가요? 일단 네. 들어는 많이 보셨을 거예요. 네. 세계적인 석각 제레드 다이아몬드가 쓴 총균세입니다. 아, 네. 이제 총균세. 바꿔줘. 초반부터 두꺼워 바꿔줘. 네, 제가 약간 변화글을 준비했어요. 네. 일단 총균세 자체에 대해서 조금만 말씀드리면 이 다이아몬드 교수의 친구가 원주민 친구가 있는데 백인은 잘 살고 우리는 못 사냐. 생각해보니까 왜 그러지? 그걸 연구한 책이에요. 그래서 보통은 이게 뭐 인종적, 역사적 요인이다 생각했는데 따져보니까 지리환경적 요인이었다. 이런 얘기예요. 그런데 오늘 얘기는 이 총균세도 너무 재밌지만 이게 너무 두껍잖아요. 네. 총균세 제일 뒤에 붙어있는 부록이 있거든요. 네. 총균세 외전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일본인은 누구인가라는 장이 있거든요. 요거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일본이라고 하면 사실 우리나라 분들은 한마디로 이렇게 정의하잖아요. 가깝지만 먼 나라. 네. 근데 일본에 대한 석학의 생각은 어떨지 너무 궁금한데요. 그렇죠. 그러니까 일본인은 누구인가가 지금 일본인이 아니라 네. 일본인이 어디서 왔는가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어디서 유래했는가. 일단 일본인의 기원에 대해서 두 가지 학설이 있어요. 이게 아는 척 포인트 첫 번째인데요. 첫 번째는 BC 2만 년 전에 일본으로 이주한 사람들이 지금의 일본 사람들이 되었다라는 설입니다. 이게 지금의 일본인들이 선호하는 설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가 BC 400년경에 네. 한국에서 벼농사와 함께 건너간 사람들이 지금 일본인의 기원이 되었다라는 설이거든요. 일본인의 조상이 한국 사람이다? 그런 얘기 그렇죠. 들은 것 같아요. 네. 근데 그렇다면 이 저자의 생각은 어떤 건지 궁금한데요. 이 저자는 네. 그 BC 400년경에 한국인이 건너가서 일본인이 되었다라는 설에 힘을 실어주고 있어요. 처음엔 그래서 제가 총균세를 읽었을 때 네네. 뒤에 이 부록이 있길래 이거 한국에서 출판할 때 한국 사람들 마음에 들려고 일부러 이런 건가? 마케팅으로. 한국용만 따로 이런 게 네네네. 있나라고 해서 해외용을 찾아봤거든요. 원서에도 있어요. 그래요? 네, 그래서 다이아몬드 교수는 확실하게 그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근데 확실하게 얘기하는 건 분명히 뭐 증거가 있을 것 같거든요. 네네. 혹시 있을까요? 근거가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문화적 논거, 그다음에 네. 유전적 논거 이 근거 두 가지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일단 문화적 근거는요. 일본에 살던 사람들이 형성한 문화가 조문 문화라고 하거든요. 네. 그 뒤에 이끌었던 게 아요이 문화라고 있어요. 지금 이게 현재 일본인들의 조상인데 아요이 문화가 들어서면서 조문 문화가 싹 사라지고 바뀌게 돼요. 바로 이런 것들 토기라든가 장례 문화라든가 뭐 직조기술, 사랑아리, 주거 문화 등 이런 걸 보면 한국 문화에서 가져간 게 너무나 비슷해 보인다는 거죠. 특히 지금의 뭐 교토나 나라 같은 데 가보면 백제 문화 유적으로 봤던 비슷한 건가 하는 그런 것들도 상당히 많거든요. 그리고 또 두 번째로 유전학적 근거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유전자 검사를 한 거죠. 네네. 그래서 다이아몬드 교수가 유전학적 비교를 했더니 일본에서 원래 살던 그 원주민들은 아이누족이라고 있어요. 네. 이 아이누족이 그 유사한 유전자가 있나라고 하니까 아요인의 두개골이 현대 일본인과 닮아 있고 그 DNA가 또 한국인과도 비슷하다는 거예요. 다이아몬드 교수는 한국에서 건너간 이게 맞는 것이다라고 아예 굉장히 좀 확실하게 주장을 하고 있어요. 결론을 네. 얘기해줘, 알았어요. 결론을. 그러니까 한국인의 어떤 농업을 이주하면서 이제 일본인이 시작을 했고요. 네. 현대 일본인은 한국인의 후예다. 이것이 이제
그 얘기하는 결론이에요. 근데 아니 도대체 얼마나 이주를 했길래 이게 한국인이 일본인의 그런 조상처럼 됐냐라고 네. 했을 때 소규모 이주를 해도요. 한 5천 명 정도가 이주를 하면 당시 농경문화 인구 증가율을 생각해 보면 한 700년 후에는요. 이게 5천 명이요. 500만 명이 된다고 합니다. 와, 얘기를 들을수록 정말 신기하고 재밌는 것 같아요. 근데 한국인들이 일본으로 이주를 한 거라면 어느 정도 언어적으로도 유사성이 있어야 되긴 하는데 사실 뭐 비슷한 부분이 있기는 하지만 이게 네. 완전히 같은 느낌은 아니거든요. 예전에 삼국시대를 생각하면 뭐 백제, 신라, 고구려가 다 비슷한 말을 썼을 것 같잖아요. 네. 그런데 다이아몬드의 연구에 의하면 그 언어학적인 연구에 의하면 고구려, 백제, 신라의 언어들이 좀 달랐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제주도 사투리를 그냥 들으면 잘 이해가 안 가잖아요. 맞아요. 네. 영화 황산벌 이렇게 네. 보면은 이 거식이라는 말을 못 알아들어가지고 네. 신라에서 암호해독하고 하는 장면 나오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그게 연상이 되네요. 삼국이 아예 언어가 완전 다른 건 아닌데 거의 그 좀 이게 알아들을 수 있는 거야 정도로 좀 달랐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의 한국어는 삼국을 통일한 신라어에서 좀 유래해가지고 네. 신라어랑 유사하고요. 일본어는 오히려 고구려 말과 좀 비슷한 성향이 있다라고 또 얘기를 하더라고요. 야, 정말 너무 흥미진진한 이야기입니다. 지금 이렇게 듣다 보니까 총견세 저희 집에 있거든요. 한번 진짜 제대로 읽어보고 싶다는 생각도 드는데요. 네, 여기서 저자가 되게 재밌는 거 하나를 또 알려줘요. 네. 일본에서 가장 유명한 고고학적 그 유적이 있거든요. AD 300년에서 686년 사이에 세워진 네. 158개의 고분이 있습니다. 그 안에 파보면 여러 가지 문화 네, 유적이 네, 있을 네. 수 있잖아요. 네. 근데 일왕을 좀 신성시하잖아요. 네. 그래서 이 신성을 훼손할 수 없다는 이유로 발굴을 안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슬쩍 저자가 막상 발굴을 하면 거기서 이제 기원이 한국일지도 모르는 그런 유적들이 많이 나올 것 증거가 같으니 나올까 봐. 한번 그런 적이 있다고 그래요. 그게 발굴을 안 했는데 무슨 홍수가 나가지고 살짝 유적이 나온 적이 있대요. 네. 빨리 덮었대요. 오, 네. 진짜? 그걸 보면 이거는 완전 한국인데 라고 생각이 들까봐 그런 얘기도 여기서 소개를 해요. 근데 이게 세계적 석학이잖아요. 네. 그래서 세계적 석학도 이런 얘기를 하는구나. 그럼 또 믿음도 가고 그렇습니다. 저희가 웃으면서 얘기했는데 총견세 부록에 있는 내용이라고 들었어요. 네. 이거를 본문으로 옮겨오고 싶은 마음도 들었습니다. 너무 어려운 얘기인데 쉽게 풀이해 주시니까 참 재밌게 들었어요. 다음 시간에도 아는 척 책방 기대하겠습니다. 오늘은 제레드 다이아몬드의 총견세 중에서 마지막 장이죠. 일본인은 누구인가 만나봤습니다. 책과 인생 이야기 함께하는 인생 책방, 저희가 신년 특집으로 마련한 순서죠. 원로 정치인의 한 권의 책 시간입니다. 오늘 4번째 시간인데요. 마지막 손님으로 이분을 모셨습니다. 한국 정치사에서 이분의 이름을 모르시는 분이 아마 아무도 안 계실 것 같습니다. 4선 의원을 지내신 한반도 평화재단 한화갑 총재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총재님 정말 이렇게 뵙게 돼서 너무나 오랜만에 반가운 마음인데요. 아마 많이들 궁금해하셨을 것 같아요. 어떻게 지내셨는지. 저는 잘 지내고 있습니다. 네. 저희 인생의 이제 최종장의 말년인데 말년을 어떻게 보내야 가장 값있게 보내느냐 이런 생각도 해봤지만 요즘 제가 느낀 것은 과거에 대한 반성 그리고 제가 옛날에 이러이러한 일을 당했을 때 이렇게 했으면 좋았을 것을 그때는 좀 잘못했던 것 같다. 그래서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인간의 지혜가 조금씩 축적돼가는
말하자면 사람이 돼가는 과정에 있습니다. 아니 근데 뭐 말년이라고 말씀하셨지만 전혀 그렇지 않으세요. 지금도 여전히 청년 같으시고 이렇게 뭔가 왕성하고 아직도 에너지 있게 활동을 하시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요. 그러기 위해선 건강 관리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저는 그 30대 말에 그 감옥을 가기 시작해서 네. 감옥을 3번 다녀왔습니다. 그러는 사이 제가 감옥에 있을 때 생각하는 게 있어요. 제가 여기서 건강을 유지하고 그대로 나가야 저를 그 감옥에 집어넣은 사람한테 이기는 거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 감옥 안에서 아침 저녁으로 그 이 푸시업이라든지 스쿼트를 그때 아침 저녁으로 100개씩 했어요. 와, 그거 쉽지 않은데요. 그리고 푸시업을 하나를 못 했는데 네. 지금은 빨리빨리 하면은 100개도 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것이 제가 지금까지 건강을 유지하는 기여한 방법이었다. 그러고 앞으로도 계속 할 겁니다. 네. 이시안 작가님 푸시업 몇 개 하세요? 한 개요. 동생이라고 그래, 근데 동생. 일단 내려가서 이렇게 한 개고요. 올라오는 건 장담할 수 이거 없어요.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렇군요. 제가 처음에 시작할 때 네. 내려갔는데 올라오질 못했어요. 그러니까요. 근데 그걸 계속 하니까 돼요. 계속 하니까. 계속하면 되는 거예요? 네. 안 되잖아요. 한번 해볼까요? 100개? 네. 뭐 운동을 빗대서 말씀하셨지만 그렇게 성실하게 하루하루를 걸어 오셨기 때문에 그렇게 건강도 유지하실 수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올 초에 김대중 전 대통령의 생애를 다룬 길 위의 김대중이라는 다큐멘터리 영화가 개봉을 했더라고요. 예. 총재님께서 우리 김대중 전 대통령의 보좌진으로 정치 인생을 시작하게 되신 거잖아요. 예. VIP 시사회에도 다녀오신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영화 보면서 예전 생각 많이 나셨겠어요. 그렇습니다. 네. 그 영화가 처음부터 끝까지 전부 기록입니다. 그걸 보니까 우리도 직접 간접으로 관여했던 그런 사실들이에요. 우리가 그래도 참 보람 있게 살았구나 하는 그런 그 저희 나름대로의 자부심을 느낄 수 있는 그런 그 영화였고 결국 이 인생이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살아가는 과정에서 이렇게 살아온 사람도 있었다. 김대중 대통령이 생애에 비추어 봐서 자기 인생을 관조하고 또 젊은이는 살아가는 방법을 터득하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하는 그런 욕심이 생겼어요. 네, 우리 하나가 총재님과 함께 인생책 나눠볼 텐데요. 인생책으로 들고 오신 책이 바로 이 책입니다. 좀 의외였어요. 찰스 디킨스의 예수의 생애라는 책인데요. 어떤 책인지 화면으로 만나보겠습니다. 영국의 소설가 찰스 디킨스의 예수의 생애는 어린아이들도 쉽게 이해하고 읽을 수 있도록 쓴 책인데요. 예수의 탄생부터 삶과 죽음, 부활에 이르기까지 인간 예수의 생애를 통해 그 교훈을 자녀들에게 전하고자 했던 찰스 디킨스. 이웃에 대한 사랑과 용서, 남을 배려하는 미덕을 실천했던 위대한 스승, 인간 예수의 삶을 따라가 봅니다. 책이 굉장히 가볍습니다만 그 삶 속에 우리가 꼭 따라야 하는 묵직한 내용이 담겨있는 책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총재님께서는 이 책을 언제 접하시게 되신 건가요? 1974년 크리스마스 때 김대중 대통령님을 그 대부님으로 모시고 네. 연희동 성당에서 제가 토마스 아퀴너스라는 세례명을 받아서 영세를 받았습니다. 네. 그 한참 후인데 이호 여사님이 이 책을 어머나. 주 예수의 생애 이게 영어하고 우리말하고 이제 한 페이지씩 야. 진짜 옛날 책이네. 번역된 건데 이 책을 77년 12월 17일 날 야. 저한테 사인을 해주셨어요. 와. 이렇게 네. 와. 세상에. 사인이 돼 있어요. 네. 와. 그리고 저 표지는 이렇게 돼 있고. 그런데 제가 그 최근에 이사하면서 한 달 전에 이사를 했는데 이사하면서 이 책이 새삼스럽게 이제 제 눈에 번쩍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또 한번 읽어보니까 새롭고
새롭게 배운 점이 많았습니다. 네. 두 분은 어떻게 읽으셨어요? 일단 책 두께가 굉장히 마음에 들었고요. 이 책 자체가 말해주듯이 왠지 할머니한테 좀 옛날 얘기 듣는 그런 네. 느낌이라 좋았고요. 기독교라는 종교를 떠나서 그냥 한 사람의 그 생애가 마음 깊은 곳에 울림을 주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약간 성경 동화를 보는 느낌이었어요. 이 크리스마스나 부활절 같은 데 교회 가면 연극으로 예수의 탄생부터 죽음까지 이렇게 쫙 네. 보여주는 거 있잖아요. 맞아요. 약간 그런 느낌인데 이게 찰스 디킨스가 쓰다 보니까 네. 그거보다 고급진 느낌, 좀 고급진 뮤지컬 같은 그런 느낌, 그런 느낌으로 좀 봤습니다. 네, 1장을 시작하면서 사랑하는 내 아이들아, 너에게 꼭 알려주고 싶단다. 이렇게 따뜻한 어투로 시작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도 읽으면서 아니, 7살 제 딸아이한테 읽으라고 해도 어렵지 않게 이해할 수 있는 책이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이 책과 함께 키워드를 통해서 우리 하나갑 총재님의 책과 인생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 볼까요? 네, 첫 번째 키워드는 찰스 디킨스의 자녀 교육서라고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이 책이 찰스 디킨스가 자녀들을 위해서 쓴 책이라면서요. 그렇죠. 예, 이걸 출판하지 말라고 유언을 해서 오히려. 예, 이 양반이 디킨스 양반이 돌아가신 지 100년 후인가? 오. 예, 그 큰아들이 그 출판하기로 결정해가지고 출판이 됐더라고. 네. 여기 설명이 있더라고요. 네. 근데 어떤 마음으로 이렇게 자녀들한테 이 책을 네. 이 글을 남긴 걸까요? 자식들의 장래를 걱정하는 부모님의 사랑이 넘쳐 흐른 것 같고 네. 또 이 우리나라에서는 옛날에 삼강오륜이라든지 또는 사람으로서의 이 지켜야 될 뭐 그런 것들 우리가 구학문을 통해서 네. 명심보감이라든지 뭐 그런 걸 통해서 배웠지 않습니까? 네. 그래 저도 그 시골에서 제가 38년생인데 일제 말에 어렸을 때 서당에 다니면서 그 명심보감까지 읽었어요. 네. 이 서양에서 말하는 이 성경 위주의 가르침은 우리로 말하면은 옛날 삼강오륜에 해당하는 그런 건데 우리는 삼강오륜에서 이 윗사람에 대한 공경을 주로 강조한 면이 있다면은 예수의 생애에 대해서 이 디킨슨 씨가 가르친 걸 보면은 나 외에 우리 가족 외에 이웃이라든지 다른 모든 사람들에게 어떻게 이 베풀고 관용하고 또 화해하고 융합해야 되는가 하는 것을 가르쳐주는 그런 아주 폭넓은 인생의 필독서 같다. 저는 그걸 느꼈습니다. 찰스 디킨스 예수의 생애가 아버지가 자녀들에게 해주는 이야기라고 하셨잖아요. 네. 그만큼 굉장히 자상한 아버지인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네. 우리 총재님의 아버님은 어떠셨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자랄 때는 아주 엄했고 우리가 사실은 육남 육녀였어요. 어머. 그렇게 많이요? 시기남매예요. 예, 그렇게 됐기 때문에 와. 자식들이 귀한 줄 모르고 그렇습니다. 아주 많아서 귀한 줄을 모르고 사는 게 너무 또 엄해서 바빴던 시절이죠. 저는 어떻게 엄했던지요. 네. 어렸을 때 아버님하고 대화를 해본 기억이 없어요. 몇째셨어요? 첫째죠. 그래가지고 아. 아버님 계신 데는 가기가 싫었어. 그만큼 무서웠군요. 예, 그렇게 참 무섭게 회초리도 많이 맞고 네. 그렇게 자랐는데 제가 이 교육받는 과정에서 우리 집이 넉넉한 편도 아니었어요. 근데 12남매가 다 이 교육을 받았어요. 네. 그런 걸 보면은 전라도 아주 조그만 섬에서만 12남매를 다 교육시키고 거두고 먹여 살리고 하신 그런 능력을 보면은 저희 아버님은 저보다 훨씬 훌륭한 분이었다. 네. 예, 그런 생각을 하고 오늘의 제가 있는 것은 저희 아버님 덕택에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네. 오늘의 제가 있을 수 있다고 해서 평소에 효도 못한 걸 생각하면요 밤에 자다가도 막 가슴이 메어지는 것 같아요. 네. 근데 너무 그 내용이 재밌어서 애들이 많으니까 이 귀한 줄을 모르고 그랬어요. 12남매 정도면 한두 명 안 들어와도 모를 것 같아요. 아니 근데 귀한 줄 아셨던 거죠. 그러니까, 네. 그렇죠. 그리고 다 교육을 시키셨을 맞아. 만큼 어려운 형편에 다 정성을 들이신 걸 테고 목포로 또 유학도 갔다 오셨잖아요. 예, 그 섬에 말입니다. 네. 초등학교가 없었어요. 우리 네. 어렸을 때. 네. 그래 저는 9살 때 이 지게를 만들어 가지고 일을 하고 다녔어요. 그래 가지고
제 평생 할 일이 이 지게 지고 일하는 거다. 예,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예, 저희 아버님이 이건 내가 이 쪽박을 차고 빌어먹고 댕겨도 자식들은 가르쳐야 되겠다. 와. 이렇게 생각하고 제가 그 옆에 큰 섬에 국민학교가 있었어요. 네. 큰 섬으로 가서 바다를 건너갔으니까 국민학교 때부터 이 해외 유학을 한 사람이에요. 그러네요. 네. 해외네요. 근데 제가 학교 들어가서 공부를 하기 시작하니까 완전히 새로운 세상, 지게는 잊어버리고. 네. 그래서 저는 그런 걸 회상하면서 느낀 건데 이 맹모 삼천교란 말이 있잖아요. 그 말이 틀림없어요. 예. 아유, 근데 그 지게 지던 아들이 이렇게 훌륭한 정신이 되어 있다는 걸 아버님이 얼마나 또 맞아요. 자랑스러워하실까라는 생각도 드는데 대부분요, 아들을 아버지 보면서 닮는다고 하잖아요. 처음에는 그렇게 좀 싫었던, 좀 어렵고 무서웠던 아버지지만 어느 모습 좀 닮아 있기도 할 것 같기도 하거든요. 근데 네. 어떠세요? 어떤 아버지세요, 본인은? 저는 아버지로서는 자격이 없었어요. 아이고. 제가 이제 애들 어렸을 때 이 감옥살이 하고 말이죠. 그래서 제 이제 아들놈이 나는 아빠하고 추억이 없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너무 슬프셨겠어요. 다만 고마운 것은 네. 저희 그 아내가 중학교 미술 교사였습니다. 오. 예, 그래서 애들 교육과 생계를 책임져 왔죠. 그래 저는 이 남편으로서의 자격도 없었지만은 아버지로서의 자격도 없는 거죠. 예. 근데 애들이 참 공부도 열심히 하고 그래서 중고등학교 때 다 우등생이고 반장도 하고, 예. 큰애는 지금 대학 교수하고 있는데 미국에 유학해서 박사학위 받을 때도 지가 다 해결했어요. 오. 예. 진짜요? 예, 다 했어요. 예. 그래서 늘 고마운 생각 가지고 있죠. 네. 그리고 오히려 제가 이제 국회의원 할 때 학교 다니는데 저를 굉장히 원망했어요. 왜 그러냐면 아버지가 국회의원이기 때문에 성적이 좋아서 장학금을 좀 받을래도 국회의원 아들이 무슨 장학금 받냐고 장학금도 안 주고. 나한테 뭐 자격 없는 아빠다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그렇죠. 예.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자녀는 아버지를 닮는 거거든요. 아, 저를 닮으면 안 되죠. 안 돼요. 그런데 다행히 그 손자하고 그 제 아들놈은 그 애들 데리고 여행을 많이 하더라고요. 네. 예, 그래서 아버지하고 추억을 많이 오. 만들어주고 네. 그런 것이 이제 이 애들 자라나는데도 네. 정서적으로 좋은 영향을 미친 것 아, 같아요. 그러면 두 번째 키워드로 바로 이어가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두 번째 키워드가요, 다름이 아니라 사랑과 예. 용서거든요. 예. 네. 인간 예수의 삶을 한마디로 정의를 한다고 하면은 사랑, 용서일 예.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 두 단어의 관계가 굉장히 유기적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예. 사랑이 없는 데는 용서가 없죠. 그렇죠. 예, 그러나 제가 살아온 경험에 의하면은 사랑하기보다 용서하기는 더 어려운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용서는요, 힘이 있는 사람이 용서했을 때 그게 용서입니다. 오, 맞아요. 맞아요. 근데 힘이 없는 사람이 용서했다가 하면 자기 변명이고 굴복이에요. 김대중 대통령이 납치 사건 뭐 이런 데 사형 선고 받고 죽을 거비를 남기고 재판 중에서도 나는 다 용서한다. 정치 보복은 나로서 끝내야 된다. 늘 그랬어요. 네. 그런데 대통령이 안 됐으면은 그 말이 공허할 수도 있어요. 힘이 없으니까. 그런데 대통령이 돼가지고 전부 용서한다고 해가지고 실제로 행동으로 보여줬잖아요. 네. 예. 그렇기 때문에 내가 힘을 바탕으로 해서 용서했을 때만이 모든 사람들한테 그것이 진심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 예,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고 용서는 말입니다. 힘 있는 사람만이 하는 거 아닙니다. 네. 힘 없는 사람들이 하는 그 용서가 결국 화해를 전제로 하기 때문에 진정한 용서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용서한다는 것은 사랑하기보다 더 어렵다. 그렇기 때문에 용서한 사람은 참 위대한 사람이다. 말씀하신 거에 너무 공감하는 게 정말 사랑보다 용서가 쉬운 일이 아닌 것 같아요. 정말 어려운 일인데요. 책을 보면요. 찰스 디킨스가 예수의 생애를 통해서 배웠으면 하는 내용들이 쭉 나오잖아요. 이 중에서 좀 총재님께서 특별히 소개하고 싶은 에피소드 있을까요? 그 읽으면서 저도 그걸 실천하지는 못한 면이 많습니다만 그걸 느꼈어요. 그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양과 염소를 갈라놓고 양한테 너희들은 내가 배고플 때 먹을 것을 줬고
목마를 때 물을 줬고, 그리고 병들어 있을 때 병을 고치려고 노력해 줬고, 그렇게 해줬다 그러니까 거기서 주님 제가 언제 위로해 주고 말이요. 그랬습니까? 그래요. 근데 그때 예수 답변이 말이죠. 이 세상에서 가장 작은 것, 그 보잘것없는 사람들을 위해서 해준 그것이 바로 나를 위해서 한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그렇게 해줬다는 얘기는 나 외에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이렇게 해라 하는 가르침을 준 거다. 그래서 그 말이 말입니다. 여러분 읽을 때마다 새롭게 느껴지고 이 가슴에 와 닿아요. 그러게요. 예. 지극히 작은 자에게 행하는 것이 나에게 예, 하는 예. 것이다. 그만큼 예. 사람을 귀하게 여기라는 예, 예. 말씀인 것 같은데요. 두 분도 인상 깊었던 내용들 혹시 있으면 소개 좀 해주세요. 저는 이 부분이 굉장히 인상 깊었거든요. 가난한 사람 앞에서 으스대거나 매정하게 대하지 말아라. 혹시 그들이 행실이 나쁘더라도 그들에게 친구가 있고 따뜻한 가정이 있고 더 나은 가르침을 받았다면 더 나은 사람이 됐을 거라. 요 생각이 좀 이렇게 강렬하게 와닿더라고요. 이게 참 머리로는 이해가 되는데 이제 가슴으로 또 행하는 게 어렵지만 요 그러게요. 부분이 와닿더라고요. 자, 이제 총재님이 정치인의 삶을 좀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예. 총재님의 정치 인생에 있어서 빼놓을 수 없는 인물이 바로 김대중 전 대통령이시잖아요. 예. 두 분이 어떻게 처음 만나게 되신 건지 궁금해요. 김대중 대통령하고 제가 고향이 같습니다. 아, 전라도 신안군. 네. 그 신안군이 전부 섬으로 돼 있는 곳인데 지금은 흑산도만 빼놓고 아마 몇 년 후면 거의 다리로 13개 면이 다 연결이 될 겁니다. 육지로. 예. 저 가봤어요. 아, 그러셨어요? 네네. 아, 고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교 다닐 때 제가 대학 3학년 때가 4학년 때 김대중 대통령의 학교 선배인 고등학교 교장 선생님이 계셨어요. 네. 그래, 그분이 김대중 의원 댁에 가는데 한 군 같이 가자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 가서 처음으로 인사를 드렸죠. 네. 예, 그리고 67년 목포 국회의원 선거 때 네. 제가 선거운동을 했어요. 근데 왜 그랬냐? 제가 대학 다닐 때요, 이 아르바이트 가정교사하고 이제 다녔는데, 네. 경상도 집에서 내가 전라도라고 가정교사를 안 받아줬어요. 진짜요? 예, 그래서 그때 제가 결심을 했어요. 내 일생을 이 전라도 차별을 없애는데 내가 바치자. 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전라도 대통령 한번 만들어가지고 말이요. 만들어가지고 좋은 정치 한번 해보자. 와. 그럼 누가 대통령이 될 수 있냐? 김대중이다. 그럼 김대중을 위해서 내 일생을 바치자. 그렇게 작정을 했어요. 네, 인생과 책 이야기 나누고 있는데 말씀 살짝 들어보니까 드라마 같은 삶이라는 생각이 드네요. 왜냐면 지게 어떻게 하면 좀 더 멋있게 만들까 꿈꾸던 소년이 대통령 만드는 꿈을 꾸는 사람이 된 거니까요. 뭘 만든다면 확실히 만드시나 봐요. 나 좀 사람 만들어줘요, 총재님. 정말 어려운 부탁을. 다 지난 일이긴 하지만 그 정치인으로서 살아가는 그 과정에서 그 길 속에서 수많은 역경들을 또 만나셨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예. 가장 힘들었던 순간 어떤 순간이 기억 남으세요? 무엇보다도 내 솔직히 얘기하지요. 경제적인 어려움이 닥쳤을 때 가장 이 어려운 순간이었다 생각합니다. 네. 김대중 대통령이 사형 선고 받고 납치되고 그럴 때 우리 일생이 여기서 끝나는구나 그런 좌절감도 느끼고 그랬지만은 순간순간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경제적인 어려움이 닥쳤을 때는 솔직히 말해서 그런 순간이 고통스럽죠. 다 내려놓고 싶으셨을 것 같아요. 진짜. 그래도 내려놓는다는 생각을 해본 적 없어요. 심지어 저희 집에서 저희 아내가 제가 뭐 하숙집처럼 아침에 나갔다 밤중에 들어오고 말이요. 그러니까 집을 태갈래 동교동을 태갈래 그럴 때 저는 사슴없이 제 아내한테 나는 동교동을 태가겠다 그랬어요. 그래 제 마누라가 눈물을 흘리고 그렇더라고요. 예. 와, 신념이 대단하신 것 같아요. 그 경제적 어려움을 네. 많이 또 해결해 주신 게 사모님이시잖아요. 그렇죠. 아, 아까 미술교사. 미술교사 예. 하시면서 아, 그러면은 좀 죄송한 것도 많으실 것 같은데 영상 편지 한번 써주세요, 총재님. 지금까지 제가 존재한 것은
사랑하는 당신의 그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고 평생을 통해서 그 희생에 보답하기 위해서 잘 할 테니까 열심히 살아갑시다. 야, 사랑합니다. 네, 사랑합니다. 이야. 아마 아내분이 가장 큰 쉼이 되었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근데 예. 오늘은 예. 권진영 씨가 쉼이 되어드립니다. 너무 열심히 하신 것 같아서 제가 권진영의 휴게소 시간을 준비했습니다. 네. 바로 이 한 장의 사진이라는 코너인데요. 네. 제가 준비한 사진 보여드릴게요. 예, 예. 네. 자, 짜잔, 이 사진입니다. 정말 멋있게 나오셨죠? 공보 비서하던 시절의 사진이라고 하더라고요. 아, 그래요? 그러면 네. 그것이 아마 74년 이후 같은데, 그때는요, 새로운 소식을 알기 위해서는 주로 미국 공보원 USIS, 네네. 거기 가서 제가 뉴욕타임스나 워싱턴 포스트, 볼티모어 선이라든지, 네. 그 다음에 그 월드 스트리트 저널인가? 네. 뭐 이런 것들 전부 훑어보죠. 그래가지고 한국 관계 기사나 김대중 대통령에 대한 기사가 있으면 그걸 갖다 드리고, 이런 일화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나라 정부에서 일본 신문에 김대중 한국 기사가 나면 전부 잘라버렸습니다. 그리고 일본 대사관에 들어간 것만 그대로 보냅니다. 근데 나도 그걸 구하고 싶어서 일본 기사를 할 때도 리카피점에 가서 복사를 해야 돼요. 네. 좀 창피하지만 50원도 없고 100원 없을 때가 있어요. 김대중 선생에 대한 기사라고 외상으로 해준 거예요. 그러면 나중에 갖다 갚고, 그렇게 해서 기사를 날르고, 그런데 나중에 이제 이 공보비서라 해서 그때는 이 자연스럽게 말이죠. 공보비서 하실 때 정말 연달아서 감옥을 3번이나 다녀오신 게 맞아요? 제가 78년, 79년, 80년 3번 휴가 나왔다 감옥 가고, 휴가 나왔다 감옥 가고 그랬죠. 그래서 그 당시에 감옥에 계실 때 네. 우리 사모님께서 보낸 편지를 제가 입수를 했거든요. 예, 예.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네. 당신에게 오늘은 수업을 일찍 마치고 당신 면회를 갔는데 못 뵙고 책 몇 권만 넣은 채 돌아왔습니다. 부평역에서 차를 기다리며 보는 달빛이 어찌나 청량하던지 당신 방에는 부드러운 달빛이 비추어 주리라 생각하며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당시 감옥에서 사모님과 주고받던 편지 기억나세요? 예, 그렇죠. 아유, 제가 편지를요, 네. 엽서 한 장을 거의 매일 썼어요. 와. 왜 그러냐면 편지를 쓸 때는 감방 밖에를 나와요. 편지 쓰는 장소에가. 네. 그러니까 밖에 나오기 위해서도 편지를 써야 돼. 예. 아마 네. 정치 인생에 있어서 가장 든든한 동반자셨을 거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 권진영 씨의 코너와 함께 했습니다. 그런 사진 저한테는 없습니다. 네. 이따가 가실 때 포장해 선물 드릴게요. 아, 고맙습니다. 예, 예. 네, 자 한화갑 총재님의 책과 인생 이야기 키워드를 통해서 알아보고 있는데요. 마지막 키워드 함께 보겠습니다. 자, 마지막 키워드는요 바로 화합입니다. 우리 총재님의 정치사에서 화합을 빼놓고는 말을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요즘처럼 사실 갈등이 좀 심각한 시대에 정치권이나 뭐 사회 각 분야에서 꼭 필요한 게 아닐까 싶습니다. 예. 네. 제 이름이 화합 덩어리입니다. 네. 실제로 한자 그거 쓰세요? 예. 제가 원내 총무, 지금 원내 대표죠. 네. 원내 총무 할 때 저는 여당이고 야당 원내 총무가 이 박이태, 네. 지금 국회의장도 하셨죠. 그분이 이제 원내 총무였는데 이 양반이 그만두고 신문 기자들하고 술 한잔 하면서 제 이름 풀이를 했더라고요. 오. 신문에 놨어요. 네. 뭐라 했냐면 한국에서 화합하는데 갑종이다 이거예요. 네. 여야 간에 쟁점이 생겨 대립하잖아요. 바로 이제 상대당 원내총무한테 얘기하면 거부당할까봐 의장을 통해서 얘기를 해요. 네. 그럼 국회의장이 저를 보자고 그래요. 그럼 이러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는데 이런 방법이 있는데 한 총무는 어떻게 생각하냐고 저한테 물어요. 우리 당은 내가 책임지고 해결하겠다. 그럼 일이 되는 거예요. 자, 올해가 총선이 치러지는 해잖아요. 정치인으로 계속 살아오신 만큼 국내 정치에 계속 관심을 가져오셨을 텐데 예. 정치 후배들에게 꼭 당부하고 싶으신 말씀 있으실 것 같아요.
정치인의 자세가요, 내가 무엇을 할 것이냐를 연구할 것이 아니라 국민이 무엇을 원하는가를 연구해야 돼요. 국민이 원하는 걸 해주면 되는 거예요. 여기 디킨스 선생이 얘기한 말이죠. 예수가 제자들, 12제자들을 모아놓고 발을 씻어줬잖아요. 네. 그만하지 않고 말이죠. 아가지 않는 것을 행하라고 모범적으로 내가 보여주는 거다. 그 말을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그러한 말이 지금 모든 정치인에게 하나의 귀감이 됐으면 좋겠다. 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나는 이 여당한테 얘기하고 싶은데, 정권을 잡은 대통령을 차지했기 때문에 여당인 거예요. 국정에 대한 책임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국정에 쌓여있는 난제를 해결할까를 연구하는 것이 여당이에요. 여당이 야당을 비난한다면 그것을 해야 돼요. 충성스러운 야당이냐 아니냐 이거예요. 충성스럽다는 것은 정권에 충성하는 얘기가 아니라 국가에 충성하는 거예요. 예. 이런 야당이냐 아니냐를 가지고 여당은 야당을 질책해야 돼요. 당부의 말씀을 부탁드렸더니 열띠게 말씀하시는 걸 보니 여전히 후배들에 대한 또 정치인들에 대한 애정이 있으신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 우리 총재님의 인생책으로 예수의 생애를 통해서 꼭 전하고 싶으신 메시지가 있으실 것 같아요. 예. 예, 저는 이 성경이나 이 소위 불경이나 전부 이 인류 스승의 가르침이기 때문에 우리 인류들이 읽어야 될 필독서다 생각합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보잘것없는 사람들, 약자를 위해서 한 그런 것이 곧 나한테 해준 거라는 이런 가르침, 이것이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면에서 이 인류가 지향하는 목표가 돼야 이 지구상에 평화가 오고 화합이 오고 그리고 모든 적대감을 없애는 그런 평화로운 세상이 될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진영 씨, 오늘 총재님 만나본 소감 어떠셨어요? 너무 총명하시고 네. 너무 지혜로우셔서 이 화합을 위해서 하나가 가자 외치고 싶네요. 감사합니다. 네. 화합도 갑이지만 네. 동안도 갑인 것 같아요. 맞아. 너무 네, 도와주세요. 네. 네. 오늘부터 푸시업 좀 시작을 다 같이 해봐야겠습니다. 푸시업해요. 이지아 작가님 추천평 부탁드립니다. 네, 이게 성경 한번 읽어보시려고 하는 분은요, 이게 사실 쉽진 않잖아요. 근데 적어도 사복음서 같은 경우에는 이 책으로 충분히 가름할 수 있지 않나 싶고요. 그래서 이제 아이들이 읽힌다라는 핑계로 사셔서 본인이 읽으시면 되게 좋을 것 같은 그런 책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네. 자, 마지막으로 시청자 여러분께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오랜만에 이 화면을 통해서 뵙게 됐습니다. 금년 한 해 건강하시고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사회가 금년부터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면에서 상대방을 존중하고 사랑하고 협력하는 적개심이 없어지는 그런 출발의 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고맙습니다. 오늘 추천해주신 인생책을 통해서 사람으로서 어떤 마음으로 또 어떤 태도로 살아가야 하는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보게 된 것 같습니다. 바쁘신 와중에 인생책방 초대에 응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여전히 청년 같은 열정이 있으신데 그 에너지로 올 한 해 정말 멋진 활약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한반도 평화재단 한화갑 총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경입니다. 겨울의 끝자락이자 봄을 목전에 앞둔 달 2월입니다. 오늘은 따뜻한 봄바람이 찾아올 날을 기다리며 잠시 숨을 고르는 시간을 가져볼까 하는데요. 휴식이 필요할 때 읽으면 좋은 책들, 그리고 국회 도서관과 함께하는 화제의 도서까지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같은 음식이라도 천천히 씹고 음미하면 색다른 맛을 느낄 수 있는 것처럼 책도 천천히 읽으면 새로운 면을 발견할 수 있는데요. 오늘 소개할 첫 번째 책은 제목 그대로 책을 천천히 읽기를 권하는 책, 천천히 읽기를 권함입니다. 저자는 그동안 천천히 읽기를 강조한 다양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소개하며 자신이 책을 천천히 읽으면서 맛본 황홀한 순간들을 책에 담아냈는데요. 그러면서 책을 통해 몸의 리듬과 마음의 속도에 맞추어 책을 읽고 삶을 대할 때
삶이 2배로 행복해질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삶의 행복을 더하는 천천히 읽기에 놀라운 효과. 오늘은 빨리, 많이라는 부담감을 덜어놓고 천천히 그리고 느긋이 책을 음미하며 여러분의 삶에도 행복을 더해보는 건 어떨까요? 다음으로 소개할 책은 여행이 휴식이라는 고정관념을 깨는 책, 순도 100%의 휴식입니다. 서울살이가, 글쓰기가, 그리고 삶이 버거워서 순도 100%의 휴식을 꿈꾸며 매번 어딘가로 향하지만 항상 완벽한 여행에는 실패하는데요. 20대부터 지금의 30대까지 그동안 자신이 떠난 여행을 되돌아보며 여행은 휴식이 아니라 일상을 환기하는 시간에 가깝고 결국 진정한 마음의 쉼은 주위에 존경하고 배울 수 있는 사람에게서 얻을 수 있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비록 순도 100%의 휴식은 아닐지라도 누군가에게는 책을 읽는 시간이 또 사랑하는 이와 보내는 소중한 순간들, 집에서 드라마 몰아보기를 하는 시간이 1%의 쉼이 될 수도 있을 텐데요. 오늘은 책과 함께 여러분만의 쉼터를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로 소개할 책은 애쓰지 않아도입니다. 책은 소설 속 인물들을 떠올리게 하는 따뜻한 그림과 함께 미숙했던 시절, 서로에게 상처를 준 이야기, 마음을 나누었지만 어느 순간 멀어진 이야기 등 누구나 살면서 한 번쯤 겪어온 사람 사이의 관계와 사회에 대한 14개의 짧은 이야기를 통해 위로를 전하고 있는데요. 다양한 이유로 어긋난 관계들 때문에 마음의 쉼이 필요하다면 오늘은 책을 읽으며 상처받은 마음을 보듬어보는 시간을 가져보는 건 어떨까요? 국회도서관과 함께하는 화제의 책. 첫 번째 책은 이탈리아의 빌라와 그 정원입니다. 여성 최초로 퓰리처상을 받은 작가이자 정원 애호가이기도 한 저자는 수개월간 이탈리아 현지를 여행한 후 이 책을 썼는데요. 이탈리아 정원은 물론 서양 정원에 관한 최고의 고전으로 불리기도 하는 이 책은 출간 120년 만에 정원을 사랑하는 한 법률가에 의해 국내 최초 완역되며 우리 곁에 다가왔습니다. 다음으로 소개할 화제의 책은 도슨트의 미술 이야기를 담은 책 홀리데이 인 뮤지엄입니다. 책은 근현대 한국 화가 5인과 시대와 예술 사이를 고뇌한 해외 화가 5인 등 국내외 천재 화가 10인의 생애와 함께 이들의 삶을 엿볼 수 있는 국내 미술관 10선을 소개했는데요. 책 한 권으로 떠나는 명화, 그리고 미술관 산책. 여러분도 함께 해보시는 건 어떨까요? 마지막으로 소개할 화제의 책은 성공하려 애썼지만 행복하지 않은 이들을 위한 책, 과부하 인간입니다. 책은 우리의 인생의 최우선 가치는 성공이 아닌 만족이며 완벽주의를 벗어나야 완벽한 만족을 얻을 수 있다고 말하는데요. 매 순간 전력을 다하라는 미친 세상에서 나만의 페이스로 사는 법을 알려주고자 했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책이 여러분에게 작은 쉼터 같은 책이 되기를 바랍니다. 삶에선 힘들고 지치는 순간이 오면 잠시 숨을 고르는 시간도 필요한 법인데요. 이런 쉼이 있어야 훌훌 털어내고 다시 힘차게 전진할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음에도 새로운 책으로 여러분 다시 찾아뵐게요. 고맙습니다.